자, 그러면 커피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페이지는 90페이지가 되겠고요. 참고로 두 사람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참고로 이제 과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과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난 부분의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 3-1 지금 3-1 단원이지? 하고 났으면 바로 그냥 3-1 단원 자연스럽게 자주 숙제가 되는 거야. 당연히 별말 안 해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일단 페이지는 90페이지만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서 따로 건드릴 거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원 자체가 3단원 자체가 우리 독서 영역의 문제 세트 구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독서 영역 많이 풀어봤잖아, 문제에서. 그치?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전개 방식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적 이해라고 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일치 불일치 문제. 그래서 뭐 A는 B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 문제 풀어봤을 거고요. 세 번째 추론 문제 풀어봤을 거고, 네 번째 보기 적용 문제 풀어봤을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휘 문제 정도 풀어봤을 거야. 그 구성 중에서 여기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첫 번째 여기 2-2의 첫 번째 점을 보시면 단어만 보세요.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뭐 글을 읽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 글의 구조 파악하기. 요거는 요즘 문제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맞죠. 예를 들어 지금 글의 구조 파악하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와 해결 등의 구조, 또 서사적인 글은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구조, 이런 식의 구조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닌 건 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선택지에 나올 단어들이야. 그래서 선택지 요소들을 생각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도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라고 해서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 모르는 말만 없게 해주세요. 혹시 모르는 말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 자, 질문한다. 할 거다. 모르면 솔직하게 말하라. 얘들아, 유추가 뭐야? 비교해서? 아니야,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유추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비교야? 아니, 유추야. 추론하는 유사한 것을 통해서 추론한다. 그렇지? A라는 현상을 통해서 B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경우, 우리서 참고로 유추는 유비 추론의 약자죠. 유사한 것을 통해서 추론한다. 서사는 뭐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사건 구조가 있는 거 설명하는 거 맞는데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너희들 문제 풀 때, 특히 고3 문제 풀 때 자주 틀리는 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느낌으로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되게 있어 보이는 말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의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걸 해야 되는 레벨이면 선생님 중딩 레벨 수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페이지 92페이지부터 읽으면서 자, 제목 글에 달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문일 수밖에 없지 뭐. 설명문이면 말 그대로 사실적 이해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꼼꼼하게 정리해주세요. 자, 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라고 하면서 커피의 구분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 A야 B랑 비슷한 거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전개 방식. 야, 방금 물어봤어. 야, A라는 사실이 있어. A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았을 때 B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말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유추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을 만나고 있잖아. 그렇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지금 야생의 상태냐? 저기 저 인간은 뭐 하는 존재지 하면서 선생님이 노려보고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 교육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사회화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에 커피콩이 있다고 해서 그 커피콩을 그냥 뜯어먹으면 커피가 되는 게 아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인간이 그런 것처럼요.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커피라고 하는 것과 그런 다음 그러나 대비점이지 세모 쳐주시고요.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는 알열매라는 거야.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커피의 차이를 뭐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 차이죠.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 마시는 커피의 차이점은 뭐야? 바로 가공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공은 다시 건식과 습식으로 나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 우리가 만나게 될 선택지 요소가 되는 거지. 그치? 일단 읽어봅시다. 먼저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자연식이라고도 해요. 그냥 말리는 거겠다. 그치? 가장 단순하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야. 오래된 방식이고, 그래서 단순하고 적게 사용하고 오래된 방식이다. 그냥 선생님 축축하고 넘어갈게.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 단계 설명이 나오고 있지. 단계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이면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그냥 화살표로 예쁘게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체리를 수확한다. 이때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나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되죠. 이때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서, 자, 지금 단계가 수확 나왔고요, 세척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척 과정을 거쳐서 키질 같은 키질이라고 하는 건 키라는 녀석을 통해서 차카차카 쳐내가지고 쓸데없는 껍질을 없애버리는 거지.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을 하는 거죠. 이건 선별 과정이네. 그쵸? 1번, 2번, 3번. 이거 어려운 건 맞지, 그치? 먼지나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 따위는 바람에 날려 제거를 하는데요. 바람에 날린다. 참고로 키질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근데 키가 뭔지는 알고 있나? 요즘 키를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 옛날에 선생님 꼬꼬마 때는 진짜로 이불에다 오줌 싸면 키 쓰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됐었는데, 머리 이렇게 둘러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야, 키 모른다 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보여드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거니까. 키. 그러면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 키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 샤이니가 나올까? 설마? 그러네. 가수 키가 1번이야. 가수 키가 1번이고. 선생님이 원하는 키는 이거다. 나와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들고 착착 쳐내면 그 밀도와 비중의 차이 때문에 나뭇가지 따위는 하늘에 날리겠지. 그리고 좀 알갱이가 들어있는 이 체리들은 재빨리 떨어지겠지. 그래서 재빨리 떨어지는 거 받아내고 나머지는 손을 빼면 나머지 나뭇가지나 먼지 따위가 따라 땅에 떨어지는 것. 그 과정을 키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키질도를 통해서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선별을 하고 날려 제거하고요.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무슨 과정일까? 4번 건조 과정이죠. 순서 잘 따라와라.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라고 했는데, 되게 슬픈 건 너희들 고추 말리는 것도 잘 모를 거야, 그치? 요즘 아파트에 고추 말리면 민원 들어올걸? 맵다고? 과거에는 아파트 어디에선가도 사람들이 항상 고추를 말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네요.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어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하고요. 잠깐만, 하나 빼먹었네? 밑에도 써져 있었죠. 커피를 말리는 건조 과정은 한국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무슨 방식? 유출하는 방식이 쓰인 거 보이시죠? 체리가 최적의 상태인 몇 퍼센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리는데,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또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한 게 지압수 너무 편하지 않니? 밑에 그냥 다 넣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비교와 대조가 보일 겁니다. 이 건조의 기간과 혹은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지, 시간의 차이는 시설의 규모나 혹은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냥 읽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체리를 이렇게 건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정리를 참고를 해보자면 뭐가 나왔어? 유추가 나왔었고, 비교가 나왔었고, 대조가 나왔었지. 이런 요소들은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알겠지? 도대체 이 부분이 어디 있었나를 잘 체크해주세요. 자, 이런 다음 단락입니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야.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서 운송하는 동안 손상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품질이 떨어져 버리지.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몇 퍼센트? 12.5% 잡아봐. 12.5%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서 지금? 2번 나왔지.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맞죠?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합니다. 5번 단계네요. 보관. 자, 우리 건조 옆에 써드릴까? 여기에 몇 퍼센트? 12.5%라는 숫자 기억해야 되겠지, 그치? 사일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거대한 원통형 곡물 통장 창고를 말하죠.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습니다. 값싼 로브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서 가공이 되고요.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나머지는 6번 잘 골라서 배송 목표지까지 운송되고 판매되는 그 과정. 여기서 판매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포장이라고 했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번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가면 쭉 정리됐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9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건식법의 특징과 과정이라고 그냥 요점전에 딱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냥 외워달라고 나를 외워주세요 라고 손들고 있지? 암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특징 부분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안 했는데, 특징 딱 썼지.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V 체크하고 넘어가 버린 여기 특징 부분, 그리고 단계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의 대상? 출제의 대상이 된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습식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습식법 얘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습식법은요,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자, 이거는 일정한 기계를 사용해. 그래서 물을 더 사용해야 되고 기계도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들겠지. 하지만 건식법보다라는 말에 세모를 쳐주자고요. 이 두 개는 뭐가 있는 거야?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대조했습니다. 됐죠? 대조라는 말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줄게요. 그럴 수밖에. 건식이라서 쓰인 경우.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재요. 따라서 습식법은 보통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된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뭐도 나왔어요? 똑같이 비싸다, 하지만 품질이 좋다, 우수하다,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수확한 체리는, 그럼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똑같이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과정일 거고요. 갑시다. 먼저 체리를 수확하면 단계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여기다 쓸까? 요거를 살짝 지울게. 라인을 맞춰보자. 똑같이 여기도 수확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지 뭐.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이건 공통점이야 얘들아. 마찬가지로라는 말 밑에 이런 말을 써줘야 되지. 비교. 얘들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공통점을 파악한다는 거야. 대조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차이점을 파악한다는 거야. 근데 비교와 대조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내실 때는 한 번에 묶어서 비교와 대조를 합치면 대비가 되죠. 오케이? 대비라는 단어로 내시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교는 공통점이어야 돼. 근데 골 때리는 건, 자, 이처럼 비교를 마치 차이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하는 건 공통점이어야 되는 거. 근데 가끔 좀 나쁜 학교들은 비교했다라고 하는 거를 차이점 말했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봐.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들이 그러신 걸. 그런 경우 없겠죠. 네, 아무튼 어디 갔어?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겪습니다. 2번 세척, 그리고 여기서 선별 분류라고 했었죠. 그죠? 좀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 작업을 하고요. 선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척 분류까지 쓰고요. 선별 똑같이 하고요. 이거 같이 맞춰가는 거야. 또 선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자, 이거 여기서 없던 말 아니야?
얘는 이렇게 잘 선별한 다음에 뭐 했었지? 건조시켜버렸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추가됐어? 제거라는 과정 추가돼 있죠. 선생님 지금 파랗게 된 거 보이시지? 이런 게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앞 과정과 뒷 과정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나는 지점은 오케이? 이런 과정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는 출제하고 싶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껍질하고 과육을 제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냥 대놓고 써놨잖아.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돼 버리는 것이지. 이런 거니까 한쪽에 판때기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기가 있어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애가 파쇄되면서 그렇지 뭉개져 버리겠지. 이때 간격이 딱 붙어버리면 원두까지 부셔버리는 거니까 한 요 정도로 간격을 냅두고 여기까지만 갈게 만들어 놨겠죠? 그런 식일 거야. 보시면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 이것도 눈을 반짝이셔야죠. 중요한 지점이야.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이때 제거는 뭐 할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역시 특징이죠. 습식 과정에만 있는 특징적 장면이며 거기서의 어떤 특수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과육을 벗게 된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또 거칩니다. 또 차이점이잖아. 이번엔 또 무슨 과정이 있어? 2차 분류라는 것들로 나눠지기 시작하지. 자, 여기까지 똑같이 흘러가다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렇죠? 이거를 번호를 매겨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온 거야. 그죠? 2차 분류.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도 있겠죠. 오케이? 또 생두 사이에 섞여있던 과육들이 이 과정에서 걸려지는데요.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분류 다음에 다시 세척까지 하는 거니까 그냥 설명 묶어도 되겠지. 그치?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게요. 오케이? 분류한 다음에 세척해버립니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됩니다. 이건 또 다르잖아. 그죠? 또 다른 점이니까 6번. 이번엔 뭐가 나왔어? 발효라는 과정을 거친대요. 자, 제거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2차 분류 과정이 있었고요. 발효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달라지고 있죠. 계속해서. 발효를 하는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이나 속껍질이 용해되는 것이죠.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봐봐. 아까랑 똑같지? 제거할 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잖아. 여기서 마찬가지야. 발효할 때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붙어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랑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 이거 별표 발효시킬 때 뭐랑 뭐에 따라서 효소의 농도, 막의 두께 효소의 농도랑 막의 두께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발효 과정을 거치 모두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려. 24시간에서 36시간이 겁니다. 좀 이런 특징적 숫자를 또 기억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는 얇은 은색의 망만이 남게 되고요.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 같은 느낌이 나게 된답니다. 그렇군. 자, 이렇게 해서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또다시 세척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밑에 그냥 세척 붙일게 그냥. 또 닦고요. 계속해서 닦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아까 분명히.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습식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랑 달리 12.5%가 아까 건조와 보관하기 가장 용이한 농도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분 함유량을 했었죠. 그래서 이상적 수분 함유량의 12.5%를 낮추기 위해서 12.5에 강조해놔. 결국 이 다음 과정은 이 녀석을 12.5%에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두 녀석의 공통점이 되네. 오케이? 두 녀석은 모두 보관에 적절한 수분 농도를 12.5%로 맞춘다. 선택지에 내용이 되는 거겠지? 12.5로 맞추기 위해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생두를 건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야 드디어 이제서야 건조라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말려야지 또 습기 있는 거를.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요. 햇볕에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눈 반짝 공통점 콘크리트 판이나 돈자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잔두 뒤집어 골고루 말르도록 해준다. 이것도 똑같은 과정이지, 그치? 8일에서 10일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등간한 드라이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라는 말을 붙여서 파치먼트 커피라고 하는 의미를 붙인다죠. 그 다음에 요때 파치먼트 커피라는 게 나옵니다. 자,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서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요 다음 공통 단계가 붙지. 그 다음이 뭐라고? 큐어링이라고 하는, 그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는 것이고, 먼지와 불순물은 제거되고요. 눈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내고요. 도매상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됐죠? 자, 큐어링.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느꼈을 거야. 이거 보통 스킬명으로 있잖아. 그래서 보통 초록색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이죠. 아무튼 케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또 역시 여기 몇 페이지지? 95페이지 하단부 교과서 내용 확인에 표 하나가 예쁘게 손들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별도 딱 쳐놓으시고요. 암기 작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만 더 가면 될걸? 맞지? 자, 한 페이지만 더 가서 마무리하자. 끝이 나죠?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놀랍게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은 아니야.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나는 상태죠. 참고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진으로 지금 원본으로 보는 사람들은 색깔까지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커피 체리, 그 다음에 생두까지 지금 맞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두에 바바바박 갈아버리는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보자. 생두는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가 돼. 그래서 큐어링을 거쳐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볶는 과정. 우선 용어로 뭐를 설명해서 로스팅이라고 썼나? 로스팅 배전이라고 썼죠. 로스팅이라고도 하시고요. 배전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말이다. 이때 로스팅이란 생두를, 자, 숫자들 나오죠. 선생님 숫자 외워야 되나요? 서촉으로 하면 이런 거 암기하는 문제는 안 내. 그치?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자, 12분에서 20분간 섭씨 180도에서 250도 사이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무슨 화? 캐러멜화 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야. 볶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야? 이거는 캐러멜화를 시키기 위함이야. 그럼 캐러멜화를 당연히 설명해야겠죠. 그럼 뭔데요?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인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답니다.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서 불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데 이때 이거를 갈색 액체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캐러멜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을 거야. 뽑기를 모르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요즘은 참고로 달고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는 이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게 되는데요.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뀝니다. 로스팅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9가지 정도의 상태 변화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 저런 거 직접 내려 마시거나 집에서 갈아 마시거나 그런 사람도 있나 모르겠네? 그냥 우리는 가서 시켜 먹는 게 편하지, 그지? 아이스 얼주가 주세요. 그 다음에 아바라 주세요. 이런 거만 내주고. 아무튼 제대로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갈아서 드시더라. 자, 아무튼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앞에 보면 저기 어디지? 우리 학원 봐라. 맞은편에 있는 거기 보면은 무슨 거대한 연통 같은 게 달려있는 커피숍 하나 있잖아. 앞쪽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게 커피 볶는 기계예요. 제대로 된 커피 전문점은 그런 것까지 집에 들여놓죠. 그래서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야. 몇 분을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맛을 다양하게 준비해놓고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떤 맛을 추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맛을 다양화시키는 건데 그런 것까지 있으면 완전 전문점. 근데 우리는 그냥 빽다박이 편하다. 돼 있는 가루를 타서 먹는 게 맛 좋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커피를 끓였을 때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보통 어디? 소비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건 다 특징이야, 그렇지? 로스팅은 보통 어디서 해? 소비국에서 해. 팔 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장에서 직접 손님 손에 나가기 전 그 단계에서 보통 하게 된다는 얘기.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 커피숍에서 하지 않더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봐봐, 이거 이유잖아. 소비국에서 하는 뭐가 설명되어 있어?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그 이유는 1번, 2번으로 나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함이 1번. 또 두 번째,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은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이제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 뭔지 알죠? 이게 따뜻함을 빙글빙글 부어서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야. 또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에스프레소는 쭉 짜내는 거죠. 엑기스를 추출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뭐가?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랍니다.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참고로 지문에 나와 있던 중요한 과정들을 저기 중간에 있는 표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그 커피를 건식법이나 습지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 가공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로스팅, 큐어링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뭐하는 글? 설명하는 글이었다. 됐지? 자, 친절하게 있어서 지금 써먹으려고 지금 97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녀석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 자, 여기 따로 있길래 그냥 선생님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 끝부분이죠. 여기다 플러스 해놓자고요. 자, 우리 10문단, 11문단, 12문단에 나와 있는 전개방식상의 특징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일단 아까 로스팅이란 설명을 했고 그 로스팅에서 캐러멜화를 설명하면서 또 캐러멜화란이라는 설명을 했었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정의한다 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캐러멜화는 뽑기를 이해하고 싶대요. 자, 봐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많이 봤던 그 형태지, 그치? 유사한 녀석을 이용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유추. 그 다음에 11문단으로 넘어가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동도 있고 하면서 그 다양한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그 예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감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 그러니까 이거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야. 쉽지 않지, 그치? 이 문장을 보고 선생님 이거 비교를 썼네요. 찾기 쉽지 않을걸? 근데 비교라고 하는 건 뭐야? 공통점이잖아. 많이 마신다는 공통점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건 비교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비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겹치는 녀석들을 제거하고 나면 지금 이 글 안에는 유추, 대조, 비교, 대조, 정의, 예시라고 하는 무려 5가지 이상의 표현법이 나와 있다는 것. 그치?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이 지문이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진 않을 거잖아. 우리 알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뽑아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요 단계에서 선생님이라면 요걸 낼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요 마지막 부분을 낼 거야. 그래서 중략을 걸어놓고 이 안에서 특징들을 비교하게 하고 표현상 특징 문제 내고 이런 식의 과정이 되겠지. 감이 빡 오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지문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잠깐만 보자. 학습 활동을 눈으로만 점검하러 갈게. 9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글의 화제와 각 문단의 핵심어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이 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참고로 선생님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테스트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바로 테스트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녀석을 채워나갈 건데, 참고로 선생님 원래 과제집 드렸던 그 과제집의 첫 번째 암기 포인트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일부러 먼저 인쇄를 한 거야 지금. 일단 풀어보자. 그래, 화제는 뭐예요? 커피 가공법입니다. 커피 이야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각 문단의 핵심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어들만 보면 내용의 흐름이 보이는지가 성공적인 뽑아내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커피라는 건 이건 거고, 건식법은 3번 같은 거라고 건조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고, 5번에서 습지법 얘기했고, 습지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2차 분류를 또 하고, 발효 과정이 끝나면 세척 건조 또 한 다음에 마무리. 그 다음에 9번 단계 넘어왔을 때 큐어링이라고 하는 공통 정리 작업이 들어가고, 다음에 10번 로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11번 다양한 커피의 원두의 향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12번 커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됐죠? 2번
문단 번호에 전개 방식의 이야기가 툭툭툭 정리되어 있을 거야. 정의, 과정, 분류, 비교대조, 유추. 선생님 과정이 빠졌네요? 근데 과정은 여기서 써놨네. 그죠? 지금 여기가 그냥 과정이다, 그지? 그래서 각 문단에 해당하는 전개 방식들을 채워 넣어보라 라고 하는 게 예쁜 답과 함께 놓여 있을 거야. 됐나? 굳이 이거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면서 얘기했던 거니까. 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시면 99페이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건식과 수식으로 나뉘는 뭐랄까 가공 과정이 나왔었던 게 본문의 A파트. 본문의 B파트는 큐어링과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커피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 됐죠? 200자 내외로 요약해보세요. 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100페이지에 있는 요런 지문, 지금 참고로 각 지문마다 이런 것들이 글이 다 붙어있거든. 이거 하셨니? 하셨어? 보고 넘어갑니다.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근데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는 뭐다?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똑바로 이해해서 틀리지만 않아 주시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냥 꼬꼬마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 꼬꼬마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학교 국어 시간에서 뭐 지문 하나 알려주면 여러분 A가 뭐라고 했죠? 하면서 대답하잖아. 그냥 그거를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갑시다. 참고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일 거야. 자, 가봅니다.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뭐요? 바로 이것은 산업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비교했죠? 바로 보이십니까?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잖아. 산업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쓸게요. 1810년 영국 석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죠. 요즘 이거랑 똑같지 않니? 이번에 그 어디였죠? 아마존이었나? 거기서 무인 서빙기를 거기 아마존이 맞아? 왜 로봇으로 손님을 접대를 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제품을 갖다 놨어. 근데 그거 해고됐대 최근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대신해 작업자들이 막 원래 돌아다니면서 재고 관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하잖아. 그걸 로봇한테 맡겼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 로봇이 자꾸 고장이 나더래. 그래서 고장 수리하러 다니다가 더 바빠져서 이번에 해고당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그 녀석이 들어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도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다. 우리가 괴로워진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아무튼 똑같은 거야. 방직기는 산업혁명의 발아라고 하는 건 싹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발아기의 기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인데 그때 이후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제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파업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 저 기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파업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근데 들어온대! 라고 하면 오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해버려. 그거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겠지. 자,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참고로 프롤레타리아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부자 네 글자 부르주아. 오케이? 참고로 공산주의의 핵심은 이거죠.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 부르주아 타독 이거입니다. 너무 단순하겠나? 아무튼 마르크스는 이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930년 전기, 내연기관이 도입된 후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은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을 했죠. 1964년 컴퓨터의 시대의 여명기에 미국의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들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과 관련된 전제는 이제 지울게. 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가요? 지금 이거 그치? 거기에 A축에서는 첫 번째 대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 논쟁의 또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오케이? 자, 이쪽에는 노동자는 영향 없음. 자, A는 노동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길 거라는 뜻이야. 너희들 쫓겨나! 위험해! 라고 말하는 거고
B는 노동자? 그거랑 너희는 상관없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라고 하자는 거지.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미국 국립 아카데미 과학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인용했죠. 체크해주세요. 근거로 듭니다.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해. 그래서 고정된 노동 총량이 없거든.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고 주장을 했죠. 오케이. 자, 이들의 주장에서는 노동 총량의 오류라고 했어. 그러면 참고로 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A 지역의 주장의 내용은 뭐야? 노동 총량의 고정이겠지. 잘 생각해보자고. 노동을 우리가 잠깐 이거 치울게. 치운다. 노동을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여기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이만큼 일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해서 서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기계가 들어와서 이만큼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남은 거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A의 주장이었어. 그치? 근데 B의 입장은 이 노동 총량이 고정되어 있잖아서 점점 커질 것이다. 오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새로운 영역이 기척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핵심은 뭐야? 바로 이 노동 총량이라는 개념이구나. 됐죠? 노동 총량에 대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어. 자, 다음 단어입니다. 1983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가 아무튼 기발하게도 사람과 말을 비교해서 이 논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전신이 조랑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서비스를 대신했고 철도가 역마차를 대체할 때에도 미국의 말 사용 도수는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어. 말과 노새는 농장에서도 쓰였고 도시에서 쓰였고 중심부에서 쓰였고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요긴하게 쓰였죠. 그러나 내연기관이 도입 확대 확산되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 엔진이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시골에서는 트럭터에 사용되면서 말은 갑자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동시에 미국의 말 사용 도수는 반세기 만에 88% 감소. 자, 뭐예요? 지금 레온티예프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참고로 지금 레온티예프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겠지. 어느 순간 대체의 순간이 온다 라는 것이겠죠? 오케이? 처음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대체돼 버린다. 비슷한 변화가 인간 노동에도 적용될까? 라고 하면서 화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슈퍼컴퓨터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경제에서 물어낼 기술 진보 물결의 전조일까? 레온티예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 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자율주행차가 지금 실제로도 있지. 자율주행차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야, 최근에 서울 하늘에 그 드론 택시 떠다니는 거 얘기 들었어? 최초의 드론 택시. 우리나라 최초의 드론 택시가 시범 운행을 했어. 최근에 드론 택시야 얘들아. 드론 타고 하늘을 날아서 쭉 이동한다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죠. 참고로 첫 번째 승객은 쌀 4포대였습니다. 사람이 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쌀로 시험을 했다는데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배송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마존은 최근에 그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도 거의 실험 마지막 단계까지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이제 하늘에 이 거대한 풍선 같은 이 기계가 떠다니면서 그지? 여기서 여기 아마존 여기 써져 있고요. 여기서 막 드론들이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캐리어처럼 빙글빙글 튀어나와가지고 다 배송해 집에다 제품 배송해주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이라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개념을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아파트 외벽에 그 에어컨 실외기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도 그 칸에 내가 뭔가 하나 새로 설치를 해서 드론이 거기다 물건을 내려주게 하면 분실물 걱정 없고, 그쵸? 안전하게 누가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그냥 기계가 와서 건드려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사용자니까 무조건 좋기만 하느냐? 아니지. 참고로 운송업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직하는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말의 역할이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사라진 것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것이다. 말의 사례가 인간의 영향하고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뭐 한 거야? 유추했네.
그치?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 그러나 다행히 인간은 말이 아니야. 레온 TF는 인간과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지. 자, 방금 잘 봐. 레온만 쓸게. 레온의 주장은 A 쪽이야. 그치? 그런데 이 글에 누구? 필자의 주장은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인간은 마냥 다르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과가 뭐 하는 거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여 지났었다는 뜻이죠. 그쵸? 인간은 다르다. 오케이? 인간은 다를 거다라는 주장이 필자의 주장이야. 이러한 차이점은 인간이 계속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으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훨씬 줄게 되더라도 말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되셨죠? 자, 글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은 과연 일자리를 잃을 것인가? 한쪽에서는 예, 한쪽에서는 아니오라고 주장했고 예 쪽에서는 레온 TF의 주장을 통해서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꼭 인간은 말 같은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상반된 견해를 찾아 논거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뻔히 보이시죠? 감소시키는 게 맞냐? 예! 라고 하는 쪽에서는 신기술의 노노자 대체를 설명했고 내연기관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에서는 일의 양이 무한하게 증가한다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인간 스스로 노동의 수요를 조정한다 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을 잘 비교 있게 들으로 나와서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아 힘들어.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커피 이야기 한 챕터 끝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도까지 1시간이 걸린다. 잠시만 기다려봐. 자, 선생님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데만 하세요. 아시겠죠? 잠깐만. 자, 열어봐 주시면 몇 번이냐면 8번 있죠? 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페이지 8번부터 3페이지 8번부터 22번까지 단어들을 쓰는 칸들이 있을 거야. 그지? 나림체도 괜찮으니까. 참고로 이 프린트는 나중에 과제집에 다시 한번 칠 테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막 쓰고 버리셔도 돼요. 8번부터 22번까지 지금 바로 해결해 주세요. 자, 지문을 안 읽고 해도 되는데 지문을 읽고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상관 하지 않고 그냥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 상관없겠다.